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담당하고 있는 프리세일즈 이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후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미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도 계시고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거나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구성 관리에 대해서 약간은 항상 생각을 하시고 도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 네 가지의 키워드에 맞춰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인프라 애저 코드와 오토메이션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각각의 주제들은 하나하나마다 되게 중요하죠. 클라우드만 해도 몇 시간 할 수 있고 인프라 애저 코드만 해도 몇 시간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제가 이번 세션에 이 키워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클라우드가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되면서 기업들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 그래서 클라우드도 점점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과도기에서 실제로 기업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클라우드를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가볍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주제는 무겁지만 좀 가볍게 재밌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기 전에 참석자 리스트를 조금 봤는데 학생분들도 계시고 프론트, 백엔드, 네트워크, 시스템 되게 다양한 개발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셰프를 얘기를 할 건데 이 셰프가 과연 이 모든 분들에게 과연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셰프의 개념을 좀 잡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딥한 내용보다는 셰프를 처음 접하시게 되면 이 언어가 조금 이 도메인에 좀 특화된 언어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좀 힘겨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잡아드리고 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스케일이라는 업체에서 매년 클라우드에서 서베이를 하고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지금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쳐보시면 풀 리포트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2017년 1월에 2016년에 조사한 결과와 비교를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어떤지를 발표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더 선호가 된다. 하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점점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증가는 하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퍼블릭의 점유율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수치를 보면 82%에서 85%까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호를 하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선호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유저들은 점점 더 많은 벤더들을 사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8개의 벤더를 사용을 합니다. 퍼블릭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은 2.3개를 사용을 하는데 다양한 클라우드 벤더를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락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벤더들을 도입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보시면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이 서베이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거고요. 그래서 75%까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겼다는 뜻이고요. 이 서베이가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가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고 좀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거나 이런 약간 꺼려 하시는 고객분들이 분명 계세요. 약간 보수적인 이런 분명히 인더스트리 산업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요새 저희에게 요청들이 좀 오세요. 클라우드를 소개해 주세요. 클라우드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클라우드가 점점 확장돼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는 점점 더 파이는 커져가는데 IT 관리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영어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개발 환경을 봤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아니면 나는 이런 환경을 원합니다. 해주세요. 티켓을 끊으세요. 티켓 올리세요. 그럼 또 인프라 담당자분들이 VM을 만들어주거나 서버를 할당해주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도 기업들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 오면 클라우드는 어떤가요? 앞 세션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죠. 원하는 거를 요청을 하고 할당받고 사용하고 없애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럼 기존에 사용하던 IT 관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적합할까요?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개발도 한번 보면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전통적인 개발 방법입니다. 흔히 워터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소프트웨어 방법론에서. 그리고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애자일 부분입니다. 이 워터폴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서비스를 모듈로 다 쪼개서 개발자들에게 배포를 해주는 거죠. 너 이거 개발해, 저거 개발해. 해서 머지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디플로이를 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개월, 길면 1년까지도 넘어가는 뭐 흔히 얘기하는 차세대 프로젝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가 도입되는 그 유즈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게임 산업이 가장 활발히 지금 클라우드는 일어나고 있죠. 근데 게임 산업을 생각해 보시면 기존의 레가시 서버들처럼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짜잘한 웹 서버들이 쫙 깔려요. 10만 명 들어오면 웹서버 100대가 뜨기도 하고요. 떴다가 또 사용자 줄면 줄어들기도 하고요. 이러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저희는 이런 관리를 기존처럼 해야 할까요? 이 클라우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인프라 클라우드는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벤더사들이 고객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SLA라고 하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는 100%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보시면 99점 몇. 어느 벤더사를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인프라 클라우드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죠. 자, 제가 조금 쉬운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CTO인데요. CTO인데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서비스를 런칭을 하는데 웹서버 2대, 와스 2대, DB 한 대를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지금 IT를 개발을 해요. IT를 관리를 하고. 근데 이게 서비스가 점점 확장되기 전에 저는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난 웹서버에 아파치 깔았고 나는 웹서버 몇 버전을 쓰고 있고 현재 여기 OS가 어떤 거고 IP가 어떤 거고 제가 구성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관리를 굳이 다른 툴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서비스가 좀 잘 됐어요. 서비스가 좀 잘 돼서 VM이 1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래서 웹서버도 늘어났고요. 서비스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객 여러분들께 만나보면 대부분 엑셀을 이렇게 주세요. 엑셀을 보면 호스트명, IP, 뭐 OS 이런 것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아직도 엑셀로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뭐 15개, 20개, 30개면 그냥 엑셀로 정리를 합니다.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근데 제 서비스가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서 VM이 수십 개, 수백 개까지 늘어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엑셀로 해야 될까요? 저는 글로벌 서비스도 해야 되고요. CDN 서비스도 써야 되고요. 뭐 데이터베이스면 샤딩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엑셀로 관리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앞 세션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이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자는 이 IAC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고 몇몇 고객분들은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근데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 이런 IAC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클라우드 벤더들은 고객 여러분들께 모든 컴포넌트 대해서 주소 형태로 다 제공해요. 네트워크부터 뭐 IP 아니면 서브넷 이런 것들을 다 REST API 형태로 다 주소로 제공합니다. 그 말은 그것을 가지고 코드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죽여, 네트워크 살려 이런 것들 아니면 VM 서버 올리고 IP 주소 삭제하자 이런 것들이 다 코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을 좀 보시면 베이스 이미지를 하나 만들죠. 리눅스를 깔든 뭐 유닉스를 설치를 하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바이너리를 깔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서버에 해당되는 얘기죠. 근데 클라우드 특성상 VM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서버 각각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분명히 피곤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서버 하나 구성하는데 뭐 3, 40분이라고 잡으면 20, 30개만 돼도 며칠이 걸리겠죠. 이런 것들을 좀 코드화로 관리하자라는 게 IAC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까지도
코드화로 관리를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툴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앤서블과 퍼펫과 셰프 크게 세 가지로 됩니다. 제가 이때 점유율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낫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제가 오늘 셰프를 들고 나온 이유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셰프를 소개를 드리는 거고, 이 앤서블과 퍼펫도 각각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앤서블은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있고요. 가볍고 빨리 손쉽게 구축하고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고, 셰프는 분명히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무겁고 설치하기 약간 까다롭고요. 초기 셋업을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약간 듭니다. 단점이에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셰프를 추천을 드리는 건 이렇게 클라우드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분명히 관리해야 할 툴이 필요합니다.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는 자동화입니다. 클라우드의 꽃은 자동화고 클라우드일수록 코드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인프라이즈 코드와 데브옵스를 빼고는 클라우드를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이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데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팀이 관리를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개발팀이 따로 있고요. QA팀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팀도 다 각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팀들은 테스트를 끝내고 QA팀에 넘겨주고 테스트 과정을 또 거치고 테스트 과정이 끝나면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배포를 하겠죠. 근데 클라우드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을 보면 대부분 한 팀이에요. 한 팀에서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고 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셰프에 대한 코드입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지금 이게 프로비저닝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셰프의 컴포넌트들에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이프라는 CLI 툴을 이용해서 셰프는 모든 것을 관리를 합니다. 대부분 90% 이상을. 그래서 저희 BMCS라고 하는 오라클 젠2 IaaS입니다. 그래서 베어메탈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여기다가 서버를 띄워라라는 명령어고요. 이 앞에 있는 빨간색 컴포넌트들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 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베어메탈을 구매를 하시면 AD는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 센터와 내가 원하는 VM의 이미지, 쉐입, 서브넷 아이디 이런 것들을 쭉 적고 엔터를 치시면 프로비저닝이 되는 겁니다. 이 셰프도 프로비저닝 기능이 분명히 있고요. 혹시 앞 세션에 테라폼 들으셨나요, 혹시? 이 테라폼 같은 경우는 프로비저닝에 특화된 툴이에요. 분명히 셰프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을 테라폼은 커버를 합니다. 하지만 테라폼은 딱 프로비저닝까지입니다. 그 위에 발생하는 버전 관리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셰프에게 좀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테라폼과 셰프 같은 툴을 이용해서 하나의 이런 에코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프로비저닝을 했죠, 지금.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OS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패치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도 셰프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저희 와스 제품인 웹로직을 설치하는 셰프의 코드고요. 보시면 얘가 루비 언어 기반이고요.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죠. 다운로드하고 뭔가 인스톨하고 설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그 셰프를 처음에 공부를 해보시면 대부분 이런 말들이 나와요. 루비 언어 기반의 툴입니다. 하지만 루비를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라는 뭔가 PT 장표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 이유는 루비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고 이 셰프 같은 경우는 루비의 언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DSL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언어들을 만들어 놨어요. 루비 문법에 맞춰서. 그래서 쿡북이라든가 레시피라든가 뭔가 약간 위트 있는 이런 컴포넌트 명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가 코드로 자동화가 된다는 거겠죠. 나는 인프라 설정 정보도 자동화를 할 거고요.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자동화를 할 거예요. 이 말은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모두 버저닝이 되고 테스트를 할 수 있고 한 번 작성한 코드는 언제 어디서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션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TDD라고 하는 테스트 주도 개발로 이루어집니다. 뭔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요만한 모듈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또 요만한 모듈을 만들고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라는 과정에서 에러가 없다. 그냥 넘어갑니다. 테스트라는 과정에서 에러가 난다. 바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주도로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코드를 미리 배포를 하기 전에 사전 검증도 할 수 있고 이런 CM2를 사용을 하게 되면 휴먼 에러를 줄이고 개발과 배포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CM2 같은 경우는 특징이 버전 컨트롤이 된다는 겁니다. 코드와 구성과 데이터들이 모두 이 툴에 자신들의 포맷에 맞춰서 버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프로비저닝부터 어플리케이션 배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코드화를 하고 이 말은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의 통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얘기할 땐 보통 데브옵스랑 애자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클라우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CM2를 한번 파이프라인으로 이쁘게 그려진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디벨로퍼가 처음에 개발을 하겠죠. 개발을 하고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 같은 뭐 지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업 툴을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요.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인 뭐 Git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Git 같은 것을 사용해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한 다음에 빌드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빌드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가 에러도 없고 좋은 개발이다 라고 하면 아티팩트 리파지토리에 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티팩트 리파지토리에 저장되는 것들을 버저닝하고 관리하는 것이 CM2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과정들을 거쳐서 프로덕션 레벨로 배포를 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자동화 과정을 만드는 게 이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CM2이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얘도 아까 라이스케일에 나왔던 서베이 자료인데요. 다커가 지금 진한 파란색이 2016년이고요. 연한 파란색이 2017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커가 급속도로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CM2이고요. CM2는 셰프, 퍼펫, 앤서블인데 이 다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컨테이너 기반의 뭔가 서버를 빨리 보내고 최소한 리소스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셰프도 이에 맞춰서 어플리케이션을 캡슐화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헤비탓이라고 하는 지금 오픈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마 다운로드까지 해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아직 툴 피처들이 나오진 않았고요. 로드맵이 쭉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커가 뭔가 서버 기반의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셰프에서는 헤비탓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캡슐화해서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OS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셰프를 선택한 이유는 셰프가 루비 언어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직관적이고요. 루비 언어를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셰프의 쿡북을 쓰거나 레시피를 쓰는데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셰프 같은 경우 오래됐기 때문에. 참조해서 개발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셰프 같은 경우는 웹 UI도 제공을 따로 하고요. 그리고 트러블 슈팅 같은 경우도 내가 받은 에러에 대해서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시면 모든 개발자들이 다 겪었던 에러들이에요. 그래서 참조할 만한 것도 많고 셰프를 정했고요. 셰프를 소개를 드리면 루비 언어 기반이고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셰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컴포넌트들이 쿡북, 레시피, 나이프 이런 요리에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셰프는 서버나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인프라 자동화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레임워크이라는 사실인데요.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는 개념을 단순하게만 봤을 때는 그냥 관련 파일들만 이렇게 배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대량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별로 변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수용하고 조작하기 위해서는 셰프 같은 프레임워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사전 바이너리도 셰프가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S 레벨에서 계정을 생성을 하거나 암호를 변경하거나 보안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방화벽을 포트를 열거나 닫거나 이런 것들도 셰프 안에서 지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수작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명령어 한 줄을 제가 웹서버 20대에 동시에 날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셰프가 중앙화된 툴이기 때문에 셰프 서버를 통해서 20개의 서버에 명령어 한 줄로 결과값을 한 번에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셰프를 좀 제가 이해시켜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요리를 상상하시면 셰프를 조금은 이해하기가 편하십니다. 제가 어떤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있고요.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밀가루라는 재료를 가지고요. 도우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얀색 밀가루를 가지고. 근데 여기에 제가 검은색 색소를 넣는다. 검은색 도우가 되겠죠. 그러면 흰색 도우와 검은색 도우는 셰프에서 말하는 레시피가 됩니다. 이런 레시피들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법들을 적은 게 쿡북이라는 거고요. 이런 쿡북들을 가지고 요리를 완성한 거를 저희가 관리하는 타겟 노드라고 합니다. 또 보시면 나이프를 가지고 제가 아까 다 모든 작업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이프를 가지고 레시피를 작성을 해요. 레시피 같은 경우는 뭐 인스톨 아파치 하나 간단한 문구입니다. 또는 인스톨 MySQL 이런 패키지나 아니면 라이브러리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레시피고요. 이 레시피를 조합해서 제가 하나의 쿡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MySQL이라는 쿡북을 생성을 하면 MySQL에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을 거고요. 패키지들도 있고 OS 설정도 제가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 MySQL 쿡북에 들어가는 레시피들이 쭉 적혀지겠죠. 필요한 패키지들 레시피로 쭉 적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변경해야 되는 OS 설정들도 레시피로 적고요.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하나의 쿡북이 나오고요. 쿡북을 노드 쪽에 실행을 시키면 MySQL이 설치가 되는 이런 과정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셰프가 관리하는 타겟을 노드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VM이 될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의 인스턴스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는 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셰프 서버가 바라보는 이런 타겟들을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롤이 있는데요. 이 노드에 부여되는 롤입니다. 얘는 뭐냐면 이 노드는 웹서버 롤을 가지고 있는 노드입니다. 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롤을 가지고 있는 노드고요. 또는 와스 서버의 롤을 가지고 있는 노드입니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롤은 뭘로 구성이 되냐면 쿡북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아까 쿡북은 레시피들의 모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쿡북들의 모음이 또 롤입니다. 이 말은 제가 노드를 10개를 만들 건데 동일한 웹서버 노드 10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저는 걔를 동일한 아파치 버전과 동일한 OS 구성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웹서버 롤만 부여를 하면 됩니다. 이 웹서버 롤 아래는 제가 필요한 쿡북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롤이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웹서버 10대를 구축을 했고요. 거기다가 제가 어떤 쿼리를 날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나이프 명령어를 가지고 이 노드 타겟 쪽에 날리는데 롤 웹서버라는 타겟을 주게 되면요. 얘가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웹서버의 롤을 가진 노드들의 전체적으로 그 SSH 명령어를 날립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받아서 사용자에게 결과화면을 출력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쿡북은 말씀드렸다시피 레시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레시피는 리소스로 관리가 됩니다. 이 리소스는 레시피 안에 들어가는 또 세부 컴포넌트들입니다. 얘는 그냥 말 그대로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유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패키지 또는 OS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 레시피의 예제를 뒷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run list라고 하는 거는 노드에서 실행될 이런 쿡북이나 레시피들을 정의를 해놓은 것을 run list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A라는 노드에 제가 런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레시피 A, 레시피 B, 쿡북 B 이런 식으로 제가 런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이 런 리스트를 노드에 적용을 시키면 그 명시되어 있는 쿡북과 레시피들의 명령어들이 노드에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외에도 컴포넌트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제가 이 세션에 다 담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 그냥 셰프 세션만 돼버려가지고 최소한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필수 컴포넌트들만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좀 도식화를 해보면 이런 리소스들은 레시피에 작성이 되고 레시피들은 쿡북에 포함이 되고요. 쿡북은 롤에 또 포함이 되겠죠. 이 롤을 노드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이렉트 노드에다가 쿡북을 다이렉트로 적용을 하거나 레시피를 다이렉트로 적용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지고요. 이런 모든 작업은 나이프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 사용합니다. CLI입니다. CLI. 나이프하고 showRoll이라든가 아니면 쿡북 리스트 이런 명령어를 날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셰프가 서버에서 노드들의 정보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이 아키텍처는 뒤에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 셰프 서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셰프 서버라고 중앙 관리를 하는 서버가 한 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서버가 없이 셰프 솔로라고 하는 컴포넌트도 따로 있어요. 셰프 솔로만을 가지고 개발자가 하나의 PC에서 여러 노드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솔로를 소개를 드리진 않고 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맞는 서버를 구축을 해서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셰프 서버 안에 이 롤부터 런리스트까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서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 서버가 이 모든 정보들을 관리를 하고 노드와 연동이 돼서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간략하게 레시피의 예제를 한번 볼까요? 레시피의 예제를 보면 블락 레벨은 다 루비로 규칙에 따라서 작성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셰프에서만 사용하는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 레시피의 특징은 무엇을 할지만 적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이 말은 그냥 인스톨 아파치라고만 적습니다. 그러면 셰프가 자동적으로 플랫폼을 감지를 해서요. 이 우분투나 센토스나 레드햇 계열 같은 경우는 설치 명령어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얘가 플랫폼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아파치를 설치를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시면 패키지 아파트도 액션 인스톨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파치라는 패키지를 인스톨해라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무엇만 하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리소스를 활용을 할 건데요. 아파치가 설치가 되면 이 설정 파일이 요 httpd 컴프의 파일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소스 밑에다가 루비로 하나 작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설정 정보들을 ERB 파일로 작성을 해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템플릿 뒤에 나오는 건 타겟 쪽에 저장되어 있는 경로고요.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성한 설정 파일입니다. 만약에 초기 버전이랑 다르지 않다. 내가 이 소스에 나와 있는 ERB 파일을 건들지 않고 기존과 그대로 뒀다라고 해도 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스에 있는 파일을 참조를 해서 타겟 쪽에 작성을 임시적으로 다 합니다. 제가 httpd 콤프 밑에 1, 2, 3, 4라고 적고요. 타겟 노드에는 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셰프 서버가 노드 쪽으로 넘어가서 1, 2, 3, 4라는 요 ERB 파일을 작성을 템포러리 파일을 하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컴프 파일과 딱 비교를 합니다. 왜 git 사용해 보시면 diff 명령어 저희 쓰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얘가 서로 컴페어를 하고요. 다른 게 있으면 덮어쓰기를 하고요. 다른 게 없으면 템포러리 파일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도 대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톨을 했으니까 서비스를 스타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서비스 아파치도 액션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 타겟 노드 쪽에 아파치가 설치가 되고 내가 원하는 설정 파일을 넘겨주고 아파치를 띄우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시피들의 묶음이 쿡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노드의 구성 정보들을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윈도우 쪽이고요. IIS 쪽.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티 플랫폼에 대해서도 셰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살펴볼까요? 제가 솔로는 이번 시간엔 다루지 않고요. 서버를 구축하는 경우에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셰프 서버는 중앙 레파지토리입니다. 말 그대로 중앙 레파지토리. 내가 설정한 정보들, 서버가 물고 있는 정보들, 노드의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하나의 서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개발자 PC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셰프 서버를 런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위한 필수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개발자 P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발자가 셰프 코드를 개발을 하고요. 이쪽 셰프 서버에 업로드를 합니다. 다이렉트로 노드에 적용을 하진 않아요. 서버가 구축이 되면. 그 이유는 테스트를 하거나 뭔가 코드에 오류가 있었을 때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셰프 서버를 거쳐서 한번 검증 작업을 거친 다음에 노드 쪽에 배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셰프 서버 쪽에 레시피나 쿡북들을 업로드를 하고 이 서버에서 노드 쪽으로 인스톨을 하는, 배포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이 키 인증 방식을 통해 사용을 합니다. 셰프 서버 안에 인증 키가 하나가 있고요. 얘 페어가 되는 키를 갖고 있는 놈들만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들은 HTTPS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노드들에 제가 웹서버라는 롤을 주게 되면 내가 필요한 레시피와 내가 필요한 쿡북을 노드는 이미 알고 있고요. 서버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용자는 서버 쪽에 쿡북을 업로드를 하고요. 레시피를 서버 쪽에 업로드를 하죠. 그럼 노드는 주기적으로 서버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레시피와 내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쿡북들이 최신 정보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0.1.0의 쿡북을 들고 있는데요. 서버 쪽에 0.2.0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가져다가 자기가 배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도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셰프를 소개해드리는 이유 몇 가지를 이렇게 유용한 셰프의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셰프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력해요, 생각보다. 이게 2009년에 셰프가 출시가 됐는데, 이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마켓플레이스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원하는 쿡북, 제가 원하는 레시피를 검색을 하면 대부분 뜹니다.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뭐를 검색을 해볼까요? MySQL을 검색을 해보면 제가 어떤 노드에 MySQL을 설치하는 작업들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개발하려니 너무 막막한 거죠. 그럴 때는 이런 셰프에서 제공을 하는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쿡북이나 레시피를 참조를 해서 약간씩 코드 수정을 한 다음에 노드 쪽에 배포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 MySQL도 종류가 지금 39가지가 나와요. 그 이유는 셰프에서 중앙 관리하는 쿡북도 있지만 유저들이 직접 컨트리뷰션하는 쿡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이름이 보면 다를 거예요. 여기 보면 개인이 컨트리뷰션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환경에 맞춰서 뭔가 레시피를 작성을 하고 쿡북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쪽에 업로드를 해서 기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작년에 지금 셰프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보시면 작년에 슈퍼마켓으로 신규 유저가 4,600명 정도 새로 유입이 됐고 새로운 쿡북이 한 500개 정도 업로드가 됐고 그 다음에 새로운 쿡북에 컨트리뷰션하는 새로운 유저가 190명 정도 그리고 쿡북 버전이 지속적으로 릴리즈되는 게 4,500개 정도 이렇게 강력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대부분 쿡북은 작성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을 저희 쪽 환경에 맞춰서 뭔가 수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분명히 쉽지는 않아요. 이 셰프가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쉽다고 뭔가 말씀을 드리지만 설정하고 구성하는 데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패키지만 깔면 셰프 서버가 구성이 되고요. 패키지만 설치하면 제 워크스테이션 만들 수가 있고 그냥 서로 설정 정보만 물려주면 서로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쿡북을 업로드를 하고 간단히 노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를 사용할 게 아니라 웹서버도 만들고 와스도 만들고 DB도 만들어서 서로 묶어야 되고요. 쿡북을 하나를 작성을 하더라도 환경 변수를 이용을 해야겠죠. 당연히 서버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기 뭔가 개발을 하는데 분명히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하지만 셰프를 한번 구축을 하고 셰프를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기존에 사용하던 IT 관리 방식보다는 더 오래 가요, 확실히. 더 오래 가고 클라우드에서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셰프의 유용한 기능들 중에 하나는요, 제가 개발자고 쿡북을 하나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쿡북을 맞는 쿡북인지를 테스트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테스트를 할 수 없으니까 얘를 뭔가 서버를 띄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푸드크리틱이라고 하는 또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얘는 셰프의 쿡북과 레시피를 한 100여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해서 유저가 잘 작성을 했는지, 뭐 신텍스 에러 체크는 당연히 해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툴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쿡북을 생성을 한 다음에 오류 검증까지 마친 다음에 내가 이 쿡북에 대해서 어디다가 적용을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preplat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쿡북 A가 어느 노드에 지금 해당이 되어 있는지를 검색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diff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제가 워크스테이션에서 개발한 레시피와 쿡북이 서버의 버전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셰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중 플랫폼과 다중 프로바이더를 지원을 합니다. 어떤 패키지를 제가 설치하는 레시피를 작성을 하더라도 그냥 조건절을 써가지고요. 뭐 when 리눅스일 때, when CentOS일 때, 또는 when 윈도우일 때를 줘가지고 각각의 명령어들을 달리를 하면 셰프 서버가 플랫폼을 감지를 해서 자기에 맞는 명령어를 서버 쪽으로 도를 합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데모를 좀 빠르게 보여드릴 텐데요.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네. 저는 오늘 저희 오라클 베어메탈 클라우드에 제가 셰프 서버와 셰프 워크스테이션을 구축을 해놨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구축을 해놨고, 제가 코드 웹 서버라고 하는 VM을 하나를 띄워놨어요, 인스턴스를. 여기는 지금 HTTPD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인덱스 파일을 조금 수정을 해서 초기 버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그냥 인스톨 돼 있고 쓰던만 돼 있다라는 웹페이지가 하나가 뜨죠. 제가 얘를 쿡북을 새로 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워크스테이션에 접속을 하고 있고요. 셰프 서버와 연동이 되어 있는 애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더 키워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많은 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아까 제가 셰프도 프로비저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테라폼이나 이런 전문 툴들이 나오기 전에는 분명히 프로비저닝도 셰프가 전담하던 애였습니다. 자, 아까 PT에서 보여드렸던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런 명령어를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오라클 클라우드도 지금 셰프 쪽에 플러그인을 계속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어메탈 클라우드의 IS에 맞는 플러그인을 제가 설치를 했고요. 제가 이따가 GitHub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크리에이트를 하는데 제가
원하는 AD, 데이터 센터를 적어주고요. 제가 원하는 이미지 ID, 얘는 말 그대로 리눅스 몇 버전인지, 뭐 윈도우 이미지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애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코어스를 할당을 하고, 제가 미리 생성해 놓은 서브넷을 할당을 하고, 이런 키 인증 정보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서버를 생성을 할 때 레시피들을 제가 이미 다 생성을 해놨고요. 내가 원하는 노드의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와 쿡북을 이 런 리스트에 어트리뷰트에 적어주게 되면 서버가 프로비저닝 되면서 이런 레시피와 쿡북들이 자동적으로 인스톨 되는 상태로 올라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HTTPD를 제가 5개 정도를 동시에 디플로이를 하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는 지금 동일하게 아까 그 명령어를 돌렸고요. 한번 잘 디플로이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서버 5대가 순식간에 프로비저닝 되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이 레시피 안에다가 HTTPD를 인스톨해라, 그리고 인덱스 파일을 이런 설정 정보를 넣어라 라고 설정을 했고요. 한 1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1분 정도 소요가 되고, 제가 이거는 뜨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라이프 명령어를 통해서 서버에 있는 쿡북 리스트들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쿡북은 2개밖에 없네요. HTTPD와 트리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을 제가 업로드를 해놨고요. 제가 이 HTTP 쿡북을 제가 워크스테이션에서 버전 2를 개발을 현재 해놨습니다. 버전 2를 개발을 해놨고, 얘를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워크스테이션에 제 PC에 저장되어 있는 버전 0.2.0이 현재 업로드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서버 쪽에서 한번 다시 조회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아까는 0.1.0이었는데 서버 쪽에는 지금 0.2.0으로 변경이 돼서 올라갔죠. 그러면 이 화면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잠시만요. 네, 적용을 안 했군요. 쿡북을 업로드한 다음에 제가 주기적으로 노드가 서버에서 최신본이 있는지를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주기가 한 30분 정도 되는데, 제가 얘를 강제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스펠링을 잘못 썼나 보네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하는 작업은 쿡북의 0.2.0 버전을 업로드를 했고요. 그리고 노드 쪽에 다이렉트로 쿡북의 최신본을 불러와서 인스톨해라라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HTTPD가 쿡북이 0.2.0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배포가 되면 화면이 바뀌어야겠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포가 됐고, 지금 보시면 제가 쿡북 적용을 통해서 인덱스 파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건, 또 이런 개발 툴들을 사용하실 때는 대부분 Git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쿡북도 마찬가지로 Git과 연동이 됩니다. 제가 제 GitHub에다가 최신본을 또 올려놨습니다. 0.3.0을 올려놨고, 지금 보시면 인덱스 파일과 메타데이터 쪽이 변경이 됐죠. 얘를 다시 한번 제가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제 Git에서 최신 소스 머지된 거를 또 제 PC로 불러와서 다시 쿡북에 지금 업로드를 했습니다. 쿡북에 업로드를 했으면 노드 쪽에 적용을 해줘야겠죠. 지금 또 0.3.0이 적용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또 화면이 변했나 볼까요? 지금 또 화면이 변했죠. 저는 지금 얘를 GitHub에서 소스 코드들을 받아다가, 쿡북 소스 코드들을 받아다가 셰프 서버에 업로드를 했고요. 이 서버에 저장된 쿡북을 해당 노드 쪽에 배포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릴 것 같고, 이 셰프 같은 경우는 제가 웹 UI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셰프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가 있습니다. 얘는 좀 유료 버전이고요. 이 셰프 오토메이트를 사용을 하면 서버도 HA 구성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툴들이 제공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갔고, 실제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희 디벨로퍼 클라우드라고 지라 같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협업 툴이 있고요. 얘는 지금 무료로 파스 제품이나 이런 개발 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 Git을 통해서 소스를 컨트롤을 하건 아니면 개발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들을 자동 빌드 툴들을 이용해서 셰프 서버 쪽으로 업로드를 하고요. 이 셰프 서버를 통해서 노드들을 관리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우처 다 받으셨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디벨로퍼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메이븐과 허드슨이 무료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자료를 배포를 해드릴 텐데 제가 좀 유용한 링크들을 좀 몇 개 걸어놨어요. 오라클도 이 셰프 쪽에 이런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GitHub이라든가 이런 설치 문서 가이드들 제가 몇 개 넣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설치해보고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